전 세계가 한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의 위대함을 잊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한 교수가 강연장에서 놀라운 발언을 하는데요. 그럼 이 강연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그 전에 세계의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겸손과 미덕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죠. 정작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들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997년 겨울,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리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뛰고 있는 듯한 기이한 활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의 12월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앞에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았으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신문을 넘겼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제금융을 전공한 박사과정 연구자였고 한국은 제가 처음 발을 들인 동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교과서 속 숫자와 그래프로만 존재하던 위기가 실제 삶에서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를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재벌 기업들의 줄도산, 일자리의 붕괴, 대졸자들의 실업 행렬, 자살률의 증가. 모든 경제 지표는 붕괴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해외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제가 몸담고 있던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예측이 오갔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겪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긴, 어쩌면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침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산업은 과잉 투자로 포화되었고 금융은 부실했으며 정치적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분할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선이었지만 당시의 분위기 속에선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장례식에 가까운 시기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려 2시간이 넘는 대기 끝에 사람들은 말없이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결혼 예물까지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없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왜 금을 내놓으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중년의 여성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땐 우리가 도와야죠. 그 장면이 제 사고에 처음 금을 냈습니다. 경제학 이론 속 어디에도 이런 집단 행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미권 자본주의의 틀에서는 불가능한 공동체적 생존 의식이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시적 감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된 40대 남성이 지하철 입구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느 거리 상인과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눈에 띈 것은 김밥 봉투에 쓰여 있던 문구였습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IMF라는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낱낱이 드러내는 동시에 그 국민들의 내면에 존재하던 집단 의지 그리고 이른바 버텨내는 힘을 세계 앞에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왜 무너지는가? 왜서 한국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로. 그 질문은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왔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처음부터 인정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국가의 회복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사례였습니다. 1998년 봄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서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임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청년들은 자격증 책을 껴안은 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박사 학위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패닉도 폭동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이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짐을 나누어 짊어진 듯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국가적 좌절 앞에서 이토록 조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한국은 집단 인내라는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위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나눠지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서구적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정부를 비난하거나 책임자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 시기에 정부의 실패를 분노로 표출하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감내를 선택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의 조건은 혹독했습니다. 구조조정, 공공부문 축소, 외자 개방, 고금리 정책.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부터 택배 일을 시작한 중년 가장, 대학을 휴학하고 생계를 돕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장학생, 퇴직금을 탈탈 털어 작은 분식집을 연 은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고 줄을 섰으며 김밥을 팔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모여 거대한 국가적 인내라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인내는 변화를 위한 인내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그 시기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규모 시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위기를 함께 버텨내야 할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실직한 부모 세대는 자신보다 자녀의 미래를 선택했고 사교육비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적 비합리처럼 보이지만 한 세대를 포기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이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대 간 인내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그 산업을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 후로 10년 한국은 세계 최단시간에 IMF 채무를 모두 상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매일 아침 전철을 타고 회사를 향하던 이름 모를 사람들, 곧 쓰러질 것 같은 가게 문을 닫지 않던 자영업자들,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며 밤새 책을 붙잡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침묵 속의 회복력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력은 한국이 이후 20년간 보여줄 산업적 기적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의 PC방이라는 공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단지 저렴한 인터넷 카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곧 깨졌습니다. 1999년 IMF의 후폭풍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 한국의 골목마다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PC방은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전환점이자 디지털 시대 한국의 상징적 풍경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은 청년들에게 인터넷이라는 무기를 쥐어준 혁신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종이신문보다 더 빠른 정보 공유, 학교 수업보다 더 실용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상 공간의 개방성. PC방은 단지 게임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이 연결되고 실험하고 창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IMF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고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기반의 수평적 정보 접근성에 있었다고 봅니다. 고등학생이 코딩을 배우고 20대 창업자가 벤처 회사를 설립하며 대학생이 인터넷으로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 그 중심에 접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은 PC방이라는 현실 속 가상의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기술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기술은 그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준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시기 저는 서울의 여러 창업 카페와 인터넷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26세 창업자가 우리는 실직한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허름했지만 그의 눈빛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5년 뒤 동남아 시장 진출에 성공한 중견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벤처붐은 외부 투자를 받아 급속도로 팽창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창업, 작은 실패, 작은 성공.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견고한 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중간 관리자들이 자신만의 서비스를 개발했고 청년들은 대학 수업보다 빠르게 글로벌 트렌드를 온라인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를 통해 집단적 좌절을 디지털 학습으로 전환시킨 나라였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의 절망을 인터넷 속 새로운 질서로 옮겨가며 누군가는 오락 속에서 협업의 기술을 익혔고 누군가는 불안한 미래를 창의적 플랫폼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2년 다시 서울을 찾았을 때 믿기 어려운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매개로 청년들이 방송을 하고 이를 수천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그로 인해 새로운 광고 시장과 콘텐츠 산업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창조의 시대, 디지털 문화의 민주화, 그리고 새로운 산업적 도약의 전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4년 전 그 금을 기부하던 노년의 손과 지하 PC방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던 청년의 손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향이란 바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기억을 통해 미래를 설계한 사례였고 국가가 산업을 기억하는 방식의 정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공장이 멈췄을 때에도 유일하게 꺼지지 않았던 불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클린룸의 불이었습니다. 당시 삼성과 현대전자는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불황을 기회로 삼아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전략을 수정하며 설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경제가 죽었을 때 우리는 두뇌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만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그 전략에 동의하고 땀과 자산, 미래를 담보로 지지했습니다. 저는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만난 한 공무원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과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은 곧 집단 기억이고 반도체는 그것을 저장하는 우리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 부르지만 한국은 그것을 단순한 소재가 아닌 존재 방식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반도체란 단지 고용이나 수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미래의 생존을 준비하는 전략적 메모리였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대대적인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만든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정부가 주도한 장기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술자에 대한 국가적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는 책상이 아니라 공장 바닥에서 일했고 기업의 임원은 정장을 입고도 직접 라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경외감과 실천 중심의 문화는 곧 반도체 생산성 세계 1위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단 기술 전쟁이 격화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략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찾았을 때 저는 한 가지 장면에서 숨이 멎을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층짜리 축구장 25개 규모의 건물 안에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은 라인. 그러나 그 기계를 설계한 것도 제어하는 것도 단단한 기억을 지닌 한국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이재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매번 기술로 복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메모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리고 산업이.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문명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뿌리, 바로 실패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략으로 승화시키는 집단적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투자를 줄일 때 한국은 투자를 감행하며 미래를 저장했습니다. 그 저장소가 바로 반도체였고 그 반도체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결정적 토대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정확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디지털 시스템이 있었고 그 기반은 반도체와 메모리의 축적이었습니다. 2014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도시혁신 포럼에서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와 고속버스까지 연결되는 구조. 여기에 이동거리와 시간, 환승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요금이 자동 조정되는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용자의 신뢰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적 구조임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의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시민은 신뢰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은 스스로 강화됩니다. 한국은 행정에서조차 정밀함을 추구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류는 5분 이내 발급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동산 등기, 세무 관련 정보는 모두 디지털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의 흐름을 가능케 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축적 위에 쌓인 국가 디지털화 전략이었습니다. IMF 이후 한국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축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한 예로 한국의 민원24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2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금은 AI 기반 응답, 실시간 법률 상담, 자동 문서 생성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국민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고 지하철로 이동해 카페에서 공부하다. 퇴근 시간에 아르바이트에 출근하는 전 과정이 하나의 데이터 흐름 안에서 연결되는 모습은 저에게 일종의 국가가 설계한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밀함은 감시가 아닌 신뢰에 기반한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열려 있으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사회적 감수성과 기술적 안전장치가 한국 사회의 디지털 신뢰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예컨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보여준 동선 추적 시스템, QR코드 인증, 실시간 확진자 알림 등은 국제사회에서 감시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한국의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자기 보호의 수단이자 공동체 보호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행정력 이상의 사회적 합의와 도덕적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지켜줘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 사회가 단지 효율적이거나 빠른 것이 아니라 정밀함을 통해 신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종종 하버드의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속도와 정확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그 질문에 한국은 묻습니다. 왜 하나만 골라야 하죠? 우리는 둘 다 선택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문화는 대개 서구 중심의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음악, 미국의 영화, 프랑스의 미술과 철학이 세계 문화라는 이름 아래 정통성을 부여받았고 비서구권의 콘텐츠는 로컬이나 민속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은 그 오랜 구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음악에서 드라마에서 화장품에서 게임에서 무형의 파도로 전 세계를 감쌌습니다.
제가 처음 K-드라마라는 개념을 접한 것은 200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당시 한인타운 근처의 작은 비디오 가게에 겨울연가가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앞에 일본계 미국인 여성 2명이 DVD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야.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히 트렌디하거나 신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사회가 걸어온 치열한 역사, 정서적 리듬, 공동체적 감수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예컨대 기생충은 계층 간의 갈등을 날카롭게 해부하면서도 한국적인 공간 구조와 가족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공존하는 감정의 설계였습니다. K-팝은 그 정점을 찍은 영역입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은 단지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 이미지의 대사이자 외교관이며 브랜드입니다. 하버드의 학생들 중 일부는 BTS의 가사를 분석해 사회적 책임, 자기 성찰, 청년 세대의 정체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UN 연설, 팬들과의 사회 참여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스타와는 다른 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외교 무대에서 신뢰 가능한 국가, 열린 감수성을 지닌 민족, 혁신과 감정을 함께 설계할 줄 아는 문화 생산국이라는 브랜드를 얻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콘텐츠의 배후에 있는 시민의 존재감입니다. 넷플릭스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세계적으로 흥행했을 때 저는 그 성공이 단지 서사의 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름을 존중하는 한국 사회의 성장, 즉 장애인 여성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이 담겨 있었고 그 메시지를 세계가 읽어낸 것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이른바 K-뷰티는 외형적인 혁신보다 피부 본연을 살리는 정직함과 순환적 가치를 강조하며 유럽의 뷰티 철학을 압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마치 한 번의 약속 같아요. 바르기 전부터 믿고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신뢰는 모든 콘텐츠의 바탕이자 한국이 수출한 가장 깊은 감정의 기술이었습니다. 문화는 이제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얼굴을 통해 역사의 상흔을 덮는 대신 그것을 감싸 안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전쟁이나 분단이 첫 번째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이렇게 답합니다. 감정을 설계할 줄 아는 나라. 그 정의는 단지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국가가 감정과 윤리를 바탕으로 재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문화적 위상을 대변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인을 시스템을 수리하는 사람이라 인식한 건 2010년 IT 대지진 현장에서였습니다. 당시 국제구호단체 자문으로 파견된 저는 세계 각국의 구조대를 보며 각기 다른 문화와 접근 방식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들 한국의 긴급구호대 KDRT였습니다. 이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구조대처럼 거대한 장비를 끌고 오지도 않았고 유럽팀처럼 매뉴얼을 설명하며 지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가장 무너진 곳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질서 있게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거의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정밀했습니다. 한 명의 생존자를 구조해내기 위해 15시간을 진흙과 철근 사이에 엎드려 있던 그들. 현지 사람들은 그들을 고요한 엔지니어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한 국립병원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한국인 서울 아산병원 출신의 공공의료 전문가 정수민 박사. 그녀는 의료 장비를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지 의사들의 손에 그 기술이 실제로 쓰이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접 수술 장면을 시연하며 현지어로 번역된 매뉴얼을 나눴고 매일 저녁 1:1 피드백을 통해 수술의 반복과 숙련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국 시스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 가시적 효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습관의 변화. 한국은 단지 제품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조율력을 함께 수출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로를 설계한 한국인 토목기사 최진우 씨는 기존 설계안을 전면 수정하면서도 현지 교통 패턴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단지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 다니는 습관, 오토바이의 흐름, 시장이 열리는 시간까지 분석한 끝에 사고율을 40%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는 길이 아니라 일상의 심장박동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전문성을 넘어선 감정적 정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현장을 읽고 사람을 이해하며 시스템의 가장 작은 결함까지 감지하는 감각적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의 고장난 구조물을 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의 방식, 접근의 윤리, 그리고 협력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버드의 학생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한국인은 그렇게까지 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도를 막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개인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공공의 시스템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어느 현장에서든 한국인은 이 타고난 감각으로 무너진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망이든 의료이든 도로이든 재난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엔 당신이 필요하면 우리는 갑니다라는 조용한 다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전기차를 본 것은 한 자동차 박람회장, 정확히 말하면 비웃음이 섞인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기술자들은 한국 전기차 부스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보다야 낫겠지만 여긴 여전히 조립국가 아닌가? 그들의 속내를 굳이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국이 기술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단한 오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이상 실패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완성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총 17대가 얽힌 대형 사고 현장에서 단 한 대의 차량만이 자동 긴급 제동을 통해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 차는 현대의 전기 SUV였습니다. 사고를 유일하게 피한 차량이 한국 차였다는 사실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뉴스는 이 장면을 슬로 모션 리플레이하며 반복 보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저 차량 혼자 멈췄네? 이거 한국 차였어? 일본 차인 줄 알았는데.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인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기차가 진짜로 세계를 놀라게 한 건 배터리, 소프트웨어, 안전 알고리즘을 결합한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부품 왕국이 아닙니다. 연결의 장인입니다. 셀 하나하나를 조율하고 센서의 반응 속도를 맞추고 최적의 조건에서 충돌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은 단순 제조가 아닌 공감형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에 이기지 않아도 살아남는 기술은 자동차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속도와 힘이 아니라 사고를 피하고 승객을 보호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시스템. 이 철학은 독일, 미국,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을 자극했지만 결국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장에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러시아에서 한 소비자가 중국산 전기 SUV와 한국 전기차를 비교 체험한 후 올린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혹한의 시베리아 도로에서 중국차는 배터리 저하로 50km밖에 못 갔지만 한국차는 220km를 주행하며 히터와 내비게이션이 모두 정상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시스템을 선택한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이 만든 새로운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전기차 중 일부는
단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몰랐던 것은 그 차량 속에 축적된 실패의 역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윤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운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의 철학을 재정의한 나라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계, 속도가 아닌 생존을 설계하는 기술, 그리고 불신에서 시작한 신뢰의 길. 이제 한국 전기차는 세계의 기준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기술자 여러분이 이제 편견을 해체하는 눈을 갖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에 들린 커피가 따뜻한 건 누군가 새벽 4시에 출근해 물을 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그들을 인식하게 된 건 독일 함부르크의 한 병원에서였습니다.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보안팀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지요. 기록엔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냥 기술 담당자입니다라고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없었다면 그 병원은 3개월간 약물 데이터 오류로 수백 건의 처방 실수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는 떠날 때조차 제 이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계를 조용히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프랑스 리옹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아이들이 손글씨 대회에서 같은 사람이 우승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난독증이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 왜 저 아이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학교는 조용히 특수 교육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의 눈과 손의 반응 속도를 측정해 적합한 연습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서울대 출신의 한 교육공학 박사가 무급 연구원으로 2년간 참여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제 어머니가 읽기 어려워했던 책을 대신 읽어주던 기억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교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그 덕분에 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조용하고 말은 짧고 퇴장도 빠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깊습니다. 중동 난민촌에서 재난 텐트를 공급한 NGO 설계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선한 전기기사, 미국에서 청각장애 아동용 게임 인터페이스를 만든 UX 디자이너. 그들 모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국적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얼굴로 여긴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그 얼굴은 명함에 적히지 않습니다. 신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은 어떤 낯선 나라 사람이었는데 참 따뜻했어. 참 정확했어. 참 책임감 있었어 라는 이름 없는 인상입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한 한국인이 당신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대단한 직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자신보다 더 큰 책임을 향한 무언의 약속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찾았던 날은 흐렸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도 흐렸습니다. 저는 그저 성공 스토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994년 IMF, 한류, 삼성, 반도체 온갖 단어들이 머릿속에 흘러들어왔지만 그것이 진짜 이 나라를 설명한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쓸까? 왜 이토록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까? 왜 도무지 멈추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집 앞을 쓸고 있는 아주머니, 밤 9시에 회사에서 나와 다시 학원으로 가는 청년,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망한 가게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사장님. 이들은 모두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 전체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걷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요.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어섭니다. 한국은 사실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기후가 좋은 것도 아니지요. 지정학적으로도 복잡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늘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제가 처음 본 뉴스는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반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한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국민이 도와야죠. 그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라에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오랜 내면의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감각, 함께 움직여야 바뀐다는 확신. 오늘날 한국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콘텐츠, 국방, 우주항공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나라가 단 한순간도 만족이라는 단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은 다시 내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의 연속 속에서 진화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기술의 기준, 책임의 기준, 연대의 기준, 그리고 가능성의 기준.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후배 학자들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찾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고.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국민이 어떻게 나라의 중심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한국을 연구하라고.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이름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이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연대의 이름,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언젠가 그 가능성과 만날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만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 모를 제품, 낯선 시스템, 조용한 기술자 그 어딘가에 한국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그러나 확실히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세상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기 전에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 그리고 한 나라의 집단적 의지를 통해 성공이란 무엇인가, 존경이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국의 산업이나 통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아픔을 성장으로 바꾸는지를, 어떻게 개인의 의지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가슴에는 항상 진정성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삶이 빛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